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있는 전상규 전문위원이고요. 오늘 제가 요청받았는 거는 이제 여기 스타트업이나 뭐 예비 창업자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IP R&D,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얘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주제는 바이오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략으로 잡아봤습니다. 목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어떤 이슈가 있고 4차 산업을 타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예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이오 헬스 케어의 시장 동향하고, 그 다음에 지원 정책. 정부에서도 최근에 바이오 헬스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 초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좀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산업 동향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특허청에서 그 바이오 헬스에 관련해 가지고 특허 동향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전략. 기술 전략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정책, 지원 정책하고 유사한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의 산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을 가져갈까 하는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부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획득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저희 IP R&D 진행 절차를 통해 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딱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결성. 그동안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던 것들이 여러 데이터들이 합쳐져 가지고 연결성이 강화된다는, 그래서 초연결 시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이 없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자동화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이제 각자 모바일 기기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IoT 기기들, 그냥 웨어러블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입수해 가지고 그런 그 경험들, 사용자 경험들을 이렇게 좀 확대하기도 쉽고, 그런 형태가 좀 발전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기계로 들어가서 기계에서 활용이 되고, 기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작용들이 인간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기계 간에도 연결이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기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갖고 다 연결되어서 이 연결성이 되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연결들이 많이 되다 보면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왔던 데이터들이 그냥 흩어지고 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군데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아니면 그런 사업, 제품,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우선은 데이터 생성, 그러니까 세 가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예전에 IP,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던 주소들이 좀 더 많은 이렇게 IP 주소들이 확대되면서 각각의 사물이나 기계들의 인터넷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IoT 기술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센싱되는 모든 우리 주변 환경들을 센싱하는,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에서 센싱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이 각각의 그 장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전체가 아주 대량 데이터, 빅데이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입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시스템이 발달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들이 발달하고 메모리들이 발달하고 저장 장치들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많고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했던 분석의 내용들을 이제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각각의 산업 분야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지금까지 없던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발달할 수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뭐 여기 이제 그 어제 얘기를 들면 우리가 지금 딱 주로 하려고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에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앞부분에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하고 연결되었을 때 바이오 헬스하고 IoT하고 결합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병원이나 일정한 설비가 갖춰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혈당을 측정하든지 체성분을 측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IoT가 발달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그 혈당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당뇨 측정을 하든지 뭐 혈압을 측정했을 때 그냥 측정하고 한번 측정하고 말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든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갖고 IoT가 된다 보면 각각의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혈당 측정기 아니면 그 혈압계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내 정보로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한 번 하고 뭐 따로 기록해 놓는 게 아니고 측정을 하면 항상 남아 있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의 뭐 그런 서비스들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IoT가 결합됐을 때 그런 뭐 혈당이나 심전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태 모니터링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나오는 그 운동 모니터링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기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됐을 때 뭐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이렇게 수집돼 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들이 진단하는 게 아니고 축적된 인공지능과 학습되어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그 질병에 대한 진단까지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요게 이제 연결되는데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빅데이터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이런 IoT 정보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기록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바이오 헬스 시장에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한 3가지 관점에서 그런 그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 그는 4차 산업혁명의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경험,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했던 것들이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학습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 이용한 학습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와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각각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 개개인의 정보들이 그냥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진료하려고 그러면 그냥 범용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건강 이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IT 기업들이 아니면 일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산업 자체가 병원 중심이 아니고 병원 이외에까지 이제 확대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병원 중심에서 진료를 진단을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 그 진료를 그 치료를 그 질병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서비스들을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뭐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전체 규모를 좀 보면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시장 규모는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점점 시장이 더 빠르게 이렇게 확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제약이나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소기업들 아니면 처음 이제 기업들이 하기에는 조금 좀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이렇게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기기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그 튼튼한 진입 장벽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이렇게 틈새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바이오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이제 제약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약품, 제약 그런 부분 될 거고요. 바이오 그러면 이제 좀 제약보다 조금 범위가 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아닌 이제 동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도 바이오 형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부분이 아니고 그 식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바이오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제약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제약 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시장 규모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약 부분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시장 규모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약하고 바이오는 다른 산업이라고 지금? 예,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서에는 또 제약 의료기기 그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약 다음에 의료기기고 그 외에는 1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바이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이 여기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제약하고 일반 화학 저 제약 합성약품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요 얘기들은 요것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른 자료에서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좀 입력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레드바이오하고 그린바이오가 있을 때 그린바이오가 저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료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약 의료기기 그 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요 자료를 그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요 형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헬스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산업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동향이 나오더라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료가 여러 군데 나오다 보니까 한 개 자료만 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같이 복합해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 지원 정책을 좀 본다 그러면 뭐 ICB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약자들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를 접목했는 신산업 프로젝트를 착수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5가지 분야 중에서 바이오 헬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바이오 헬스뿐만 아니고 IoT 가전을 하면서도 그 가전 내에서도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 가전 제품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 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주제가 나와 있고 중점 전략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반도체도 있는데 반도체에 차세대 메모리 이외에 그 시스템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도 지금 바이오 헬스 관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 전략,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지금 뭐 그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향을 같이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바이오 헬스를 좀 본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가지 형태,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화나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 급점화해서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그 경쟁력 강화, 육성 전략, 그렇게 3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법률적인 그런 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 좀 그 장벽 아니면 그런 게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긴 한데, 전자의무 기록이나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라이프 로그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공동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포맷으로 이렇게 딱 만들겠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각 병원마다 의무 기록들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 가지고 걔들을 수집해서 이제 그 공개를 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이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그냥 단순한 로 데이터 형태로 다 공개를 해가지고 개인들한 그 기업이나 아니면 바이오 헬스 케어를 하는 서비스 업체에다가 그 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 데이터들을 1차 가공했는 통계에 대한 데이터들, 이제 개인 정보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뭐 요거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반 스마트 진단 시스템이나 뭐 로봇에 관한, 그리고 그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거점하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주도나 지자체 주도 아니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있는 클러스터들이 전국에 한 20여 개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6개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어성에 있는 바이오 신약이나 BT 의료기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충북 어성에 있는 클러스터, 그리고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료 산업을 지원하겠다.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좀 펼치고 있고요. 경기도 광교는 의약품하고 바이오 벤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대덕에는 나노 바이오하고 IT 융복합에 대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클러스터가 육성되고 있고요. 대구 경북에는 합성신약이나 IT 의료기기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송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결합되는 게, 오송에도 지금 치과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클러스터 육성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쪽에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치과 이제 뭐 치과용 기기라고 하는데, 약간 성격들이 대구 쪽은 이제 그 뭐 데이터 그러니까 치과 진단, 영상 진단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 IT 기반이라 그러면,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봉합사나 임플란트 재료, 소재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각 지역 클러스터마다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지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아까 3가지 중에서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거점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 동향을 좀 보면요, 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주 취약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약이 됐든 진단이 됐든 그 재생의료가 됐든 뷰티가 됐든 전 세계 시장으로 전부 이렇게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기술 장벽도 높고요.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진단은 뭐 국내의 산업 동향을 좀 본다 그러면 체외 진단 쪽으로 그 많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의 바이오메디컬은 체외 진단 쪽이 좀 더 이렇게 그 많은 기업들과 시장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기술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헬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형 스마트 헬스 기기 그러니까 그 의료기기 시장 전체에도 미국 업체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스마트 헬스 기기 이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 제약이나 합성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막대한 자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한 축적되어 있는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은데 이 스마트 헬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뭐 작은 업체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다른 IT 기업들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수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통계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뿐만 아니고 헬스 기기도 아직까지도 국가에 대한 경쟁력이 많은 낮은 상태고요. 뭐 낮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기회가 많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 요번에 그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 정부 지원 그러니까 산업부하고 특허청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 하나라서 바이오 헬스 케어 관련해 가지고 특허 동향들을 좀 조사해 받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 이렇게 그 출원에 대한 증가율 그래서 요쪽 기준은 이제 최근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 과거 그래프 이제 09년부터 2018년까지 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으로 보시면 최근에 생체 예측 기기하고 의료 정보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양으로 봤을 때는 수술용 치료 기기들이 되게 이렇게 높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 생체 예측 기기하고 의료 정보 기기에 대한 증가율들이 단기 증가율들이 되게 높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에 대한 예측 기기하고 의료 정보 기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출원인으로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 같은 경우에는 생체 예측하고 체외 진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출원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의료기기하고 의료경 분야, 의료경용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낮죠. 이렇게 그냥 과거에 많이 이렇게 출원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보기기하고 의료경 분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개인은 뭐 치료보조, 재활보조, 치과기기, 진료장치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개인하고는 데이터가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이제 자기 법인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이사 개인명으로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생체 예측 체외 분야 그 다음에 그 정보기기 쪽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거 10년 동안에 특허 출원되어 있는 경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2014년, 15년까지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14년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래서 뭐 이걸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다 그러면 의료기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제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성숙돼 있는 그런 시장이 그런 분야다. 성숙되어서 이제 새로운 특허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뭐 출원 양으로만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X선이나 CT에 관한 것들이 이제 과거 10년 동안에 출원이 많이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 생체 개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이제 생체 진단, 그 다음에 금환장치, 심전계 이렇게 돼 있는데 생체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체성분 진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바디에 보통 인바디가 나오잖아요. 그 체성분 진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출원되고 있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이제 그 앞부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그 IoT가 발달하면서 휴대용 진단기기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런 출원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웨어러블 형태로 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소형 모바일 형태로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돼 갖고 이렇게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체외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혈액 뭐 화학 분석하고 혈액 측정 요 두 가지로 했는데, 혈액을 측정하느냐 아니면 체액을 끄집어내 갖고 체액에서 뭐 DNA 정보를 뭐 추출하느냐 아니면 다른 단백질을 측정하느냐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측정보다는 그런 화학 분석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진료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기 그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호흡기에 대한 특허들도 호흡 보조에 대한 특허들이 그 마취제보다는 더 많이, 마취기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능에 대한 대용은 순환장치에 대한 특허들이 좀 이렇게 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인공대체물에 대한 것들이 성장하다가 2015년부터 약간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치료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장치가 이게 제일 이렇게 높게 나와 있고, 그거보다 지금 전기 자극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특허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매체 도입기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실제로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양도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매체를 갖다 도입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 있고, 다른 형태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봉합장치가 약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수액장치가 제일 이렇게 증가율도 높고 출원량도 되게 높은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형용품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뼈 접합 기구가 출원량은 많게 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출원 증가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거꾸로 여기에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접합 기구보다는 인공관절이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연구 개발이 활성되고 있다 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려운 기구는 뭐 당연히 내시경이 이렇게 제일 높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분석하면서 좀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허 분석하면서 지금 내시경, 구강경, 기관지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내시경이 높은 게 얘네들도 여기에 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는 내시경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의료 정보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 진료에 관한 아니면 각각에 있는 개인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술은 계속 이렇게 개발되고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치과기기는 임플란트가 당연히 이렇게 높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보조기는 정형기구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제일 진짜 많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특허 동향을 봤을 때에도 의료정보기기나 아니면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 생체 개척기기 관련해 가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IoT하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어떤 서비스를 가져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특허 동향에서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산업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뭐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 보면 이렇게 스마트란이 붙어 있지만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의료기기가 있을 시절에서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프로세싱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오면서 스마트가 이렇게 뭐 새로운 형태의 시장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거의 필요가 없죠. 당연히 헬스케어 기기도 스마트화 되는 것들로 돼 있고요.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인프라도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를 붙여놓고 있기는 하지만 헬스케어 이게 5가지 중점 전략들을 보면 로드맵을 보면 헬스케어 기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이용한 뭐 의료 산업 분야의 3D 프린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5가지 측면으로 지금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씩 좀 본다 그러면 스마트 헬스 기기는 이렇게 뭐 기관용 헬스 기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US 기기, 헬스 케어 의료기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개인 건강 관리 뭐 제품,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의료기관용 스마트 헬스 기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치료에 처치되는 것들이 ICT 기술과 결합돼 가지고 데이터들이 어디가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격 진료를 이용한 의료기기들이 있을 거고 뭐 체성분 제어, 뭐 체중계, 심박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물 인터넷 기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웰리스 그냥 우리 PPC나 우리 스마트 밴드 같은 그런 형태의 기기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스마트 밴드 이외에 나머지 측정하는 부분들은 뭐 시약계에서 승인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 헬스 케어 기기에 대한 로드맵은 이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기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센싱할 수 있는,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게 2020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하나, 뭐 제품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로드맵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그냥 이렇게 환자들한테 대면 의료 뭐 했는 기록들, 그 다음에 원격으로 건강관리, 그러니까 의료 기록하고 건강관리 기록들을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기기에다가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건강 상담이나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제공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학이나 체내 진단기기,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어떤 진단기기를 만드는 회사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다 수집했는 것들을 이렇게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목표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기관에 있는 데이터 통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통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표준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료기기에다가 뭐 우선은 의료기기에다 적용을 하고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맞춤형
뭐 서비스, 개인 맞춤형 기기에까지 이 데이터 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대한 로드맵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인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헬스케어 서비스가 되려 그러면 각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정형화돼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작은 데이터 가지고 뭔가 서비스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형태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전체 그 국내에 이렇게 뭐 병원이나 아니면 제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설이나 여러 기기에서 수집되는 것들을 어떤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갖고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걔들을 표준화시켜서 이제 확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갖다가 좀 구축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런 제약회사나 뭐 피트니스 아니면 뭐 화장품, 보험사, 식품회사 여러 가지 수요 기업들한테 그 뭐 제공하고 그 다음에 IT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데이터 자체를 정보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에 대한 개발 모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초기에는 기반 인프라를 갖다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해 가지고 2021년 이후에는 그런 데이터 통합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확산하는 서비스 형태로 그 확산해서 시장을 갖다 확대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들은 뭐 인공지능 다양하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개별 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그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갖고 그리고 학습을 통해 갖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온보드 AI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다음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그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 자체에 온보드 그 칩 형태로 뭐 AI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이렇게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 엣지망에다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까운 데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진료 보조나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상 처리 그 영상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진단을 했던 데이터에 대한 판독, 그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뭐 그 보조적인 역할을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기반,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기반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적용 분야인데요. 뭐 삽입형, 부착형 있고 바이오 교육용 보조용품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적용 분야를 갖다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그 두개골을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든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 등급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개발할 때 조금 참고를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3D 프린팅이 그 바이오 의료용 기구나 아니면 그 인체 대체제, 장기나 골격에 대한 대체제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의료용 3D 프린팅에 관련해서도 이제 뭐 다양한 기술에 대한 적용에 대한 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2021년 이후에는 시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을 확대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 로드맵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산업부하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그 정책 지원 정책, 그다음 로드맵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런 형태,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고, 뭐 세상이 좀 바뀌고 있고, 시장이 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활용해갖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뭐 R&D 아니면 그 제품 개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의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간략하게 저희 IP R&D에서 그 기술 획득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 개, 그 원페이지 표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기술 획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시드들. 실제로 우리가 뭐 계속 R&D 개발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그렇게 시행착오나 그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 시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드를 획득했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개발 과제를 도출하는 단계. 그리고 그렇게 도출됐으면 그 과제를 갖다가 어떻게 기술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 기술 획득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한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목표 설정할 때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기능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요소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걔네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 전개까지 하는 대상 기술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장에 나와가지고 먹히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핵심 성공 요인들을 여러 가지 환경 분석들, 그 경쟁사를 분석한다든지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분석해가지고 핵심 성공 요인들을 좀 도출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 기술에 대한 테크 트리를 작성해가지고 목표를 딱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고 나면 제일 쉬운 건 뭐 제품 특허 논문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특허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쉽다는 거. 특허 데이터들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여러 가지 공개용 DB,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키프리스에서 이렇게 전 세계 특허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제품들을 사와가지고 뜯어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 논문들 접근하려고 그러면 논문 접근하는데도 쉽지가 않고 특허에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를 통해 가지고 특허를 보면 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활용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성공 요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기술 획득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술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제가 있다 그러면 특허에서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시드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시드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떠오르는 것들 아니면 진짜 키플레이하고 있는 것들 그런 위주로 해갖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시드를 가지고 이제 이 시드를 이 특허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는 데 있어 갖고 필요한 상황이 뭔지 아니면 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한테 적용하는데 제한 요건이 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술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기본 아이디어를 설정을 하고 얘들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 엔지니어들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이나 구체화 전략,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했다 그러면 이제 뭐 혹시 내가 그대로 나갔을 때 다른 회사, 다른 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허로 출원해 가지고 내가 특허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검증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침해가 되지 않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강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구체화되는 것들을 내가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 주요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걔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구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취약한 점들을 좀 더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그 경쟁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갖고 그 얘들을 이제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기술 과제들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그 기술 제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IP R&D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IP R&D 사업을 갖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자체 R&D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좀 마치고요. 제가 오늘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자료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 기술이 바로 상용화 기술로 가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특허 기술이 사실은 바로 상용화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로 출원하는 거는 컨셉을 만든 단계에서 이제 특허라는 게 어떤 제품을 권리를 받겠다 이렇게 출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 이제 무형의 기술들을 이제 등록을 받는 거고, 그걸 하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청구항도 작성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특허 기술이 상용화 기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그러면 그 기술들을 실제로 상용화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 있는 마지막 IP R&D 기술 개발 전략을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대상 기술 목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통해 갖고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성공 요인들을 찾아내고, 걔들을 활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내 개념적인 특허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발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갔을 때 상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싱 아웃을 위한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특허 법인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출원 전략, 요거 이제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특허 라이센스 한다 그러면 우리 특허 한 건 가지고 어디 수요기업 가가지고 우리 특허 이거 있으니까 우리 거 사라 그러면 살 것 같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특허 이 라이센싱이나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라는 게 한 개 특허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내 개발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고요.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고 그 특허에 대한 주변 기술들까지도 이렇게 특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뿐만 아니고 기술을 이전했을 때 그 특허와 함께 이렇게 그 노하우까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그래서 하나의 특허가 아니고 내 기술에 대한 전체 패키지화 해가지고 수요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특허 부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연구 논문 발표하고 특허 출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내가 그 특허 출원하기 전에 어디 논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사전에 그런 이제 신규성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신규성의 위반에 대한 것들을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기가 이제 공개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출원하면서 이렇게 그랬다 하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1년의 유예 기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논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출원하면서 이렇게 그 기존에 논문 발표했는 게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 국내에서만 출원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 PCT 그리고 그 특허 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들, 조약이 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개하지 않은 걸로 간주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할 때 그 특허 출원을 우선은 먼저 하는 게 내가 어느 시장에 어느 국가에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하는 게 뭐 절차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논문 발표에 임박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논문 그대로 요즘 그 가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구항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출원서를 제시하는 뭐 국내에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출원하는 그런 방향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T 해외 출원 시 출원 대상 국가의 범위 및 출원 기술을 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술에 대한 판단이라보다는 국가 범위가 되겠고요. 이제 개별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PCT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개, 두 개 국가에 갈 경우에는 그냥 개별 국가를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뭐 세 개 이상에 대한 국가를 더 간다 그러면 PCT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T가 좋은 점이 그냥 개별 국가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고 1년 이내에 1년 내에 우선 구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PCT는 출원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들이 국내 진입에 대한 각국 진입에 대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등록 받을 게 아니고 내가 우선은 출원해갖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아 놓고 계속 개발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PCT 출원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한 방법, 적절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국가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PCT 출원하면서 출원 국가들을 가져 전체 국가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 시간을 버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물질 특허 없는 상황에서 용도, 제조 방법, 제형 등 다른 성격으로 특허를 등록할 때 등록 가능성, 특허 가치 및 유의할 사항. 물질 특허가 있다고 물질 특허가 원천이다, 아니면 용도나 제조 방법, 제형 등이 원천이다. 그거는 이렇게 딱 확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용도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아니면 제조 방법이나 제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유의할 거는 제조 방법인데 이제 제형이나 용도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나오고 나면 이게 침해 적발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동일한 제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1대1로 비교를 한다든지 어떤 용도에 대한 특허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데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왔는 제품들이 이 제조 방법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하더라도 제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최종 제품들 아니면 중간재에 대한 특허를 같이 이제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물질 특허가 아니더라도 요 뒤에 이제 요 에버그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특허 자체를 이용하는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 갖고 계속 또 출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질 특허가 없다고 해 가지고 뭐 가치가 낮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특허 자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다른 용도나 제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뭐 이렇게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항체의약품 경우 에버그린 전략을 통해 특허 유지를 강화하는데 자사의 경우 조성물 특허라 에버그린 전략 수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 항체의약품이라고 해서 에버그린 전략이 뭐 유리하고 뭐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뭐 유리하지 않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물 특허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어떤 조성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합성신약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조성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물인데 걔들도 에버그린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조성물을 만들었다가 얘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가되어 있는 다른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왔는 조성물에 다른 일종의 다른 염을 한다든지 그 다른 형태의 이성질체에 대한 그런 형태로 뭐 그 형태가 약간 변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추론한다든지 아니면 이 위에서 나오는 제형에 대한 방법들을 뭐 추론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기존에 그 초기에 나왔던 특허에 대한 특허의 권리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성물 특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에버그린 전략이 그렇게 전략이 수립해 갖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뭐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각 개별 특허나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을 봐야지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보 물질이나 항체 특허 출원 시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요? 벨리사 선별 연구자들 출원 등록에 대해 잘 몰라요. 뭐 저도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허 출원 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뭐 IT 전기전자 아니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벨리사 그러니까 특허 업계에 대한 층도 되게 두텁고 되게 넓어요. 그래서 웬만큼 하는 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다 출원할 수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 권리를 갖다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 제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인력 층도 얕고 폭도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 아는 벨리사 뭐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 관련되어 있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출원 정보들을 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잘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벨리사를 통해 갖고 출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 물질 항체 출원 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힘든 것 같고요. 그렇게 벨리사를 통해 갖고 이렇게 좀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요 사전에 받았던 그 질문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특허전략개발원에서 네. IP R&D 하시잖아요. 네. 우리 특히 바이오 제약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IP R&D 몇 개 정도 연간 수행하고 그 국내 IP R&D 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어떤가요? 이게 실력이나 독창성 측면에서 이런 걸 파괴 개별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예. 감으로 이게 뭐 감으로 할 것도 없고요.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이 이게 한 과거 10년 동안 하면서 한 2014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저희 과제에 들어오는 것도 바이오 그 헬스케어 그 의료기기 쪽에 그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략원에 저 같은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동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학 바이오, 그 다음에 그 전기전자, 기계금속, 뭐 정보통신 그렇게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이렇게 그 뭐 1년에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있는데 항상 바이오 의약품 하시는 분은 그 원래 할당돼 있는 것보다 오버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바이오 의약품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팀이 나눠져 있어 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 위주로 하는데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뭐 금안경이나 아니면 그 의료 내시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업체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기업 이상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작은 헬스케어 기기들, 웨어러블 기기들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것들은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 쪽도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만 하면 알만한 그 코스닥의 지금 그 큰 기업들 이제 그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막 급성장해서 이렇게 중견에 가까워지는 뭐 중기업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태가 돼요. 특허 전략 개발원이라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 어떤 서비스를 하시고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IP R&D 전략, 특허를 통해 가지고 R&D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연중으로 공고를 내고 있고요. 연중으로 공고 내고 있으면 그 연중 공고에서 그 뭐 스타트업이 됐든 이제 개인 그 1인 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지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기반에 대한 R&D 방향 그리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적권에 대한 권리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네. 어떤 기준에 선정을 하시나요? 완전히 그 경쟁 입찰이고 경쟁 선정이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뭐 한 개 과제 그러니까 그 뭐 경쟁률이 3대 1이든 10대 1이든 다 와서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 갖고 그 중에서 기업을 그 정해져 있는 수만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평가라 하면 뭐 이렇게 PT 발표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더 가점이 주어지는 건가요? 가점, 이제 컨설팅. 가서 이렇게 말씀, 가점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는 목표만 가지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개발하고 있고 우리 역량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 이 기업이 그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다고 규모를 보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가 떠나가지고 뭐 1인 기업, 아까 말씀드린 1인 기업도 선정된다 그랬잖아요.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표의 의지, 내가 구체적으로 그냥 목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 뭐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뭐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목적, 그다음에 이 지원 받았을 때 이렇게 뭐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지원 받았을 때 좀 더 이렇게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뭐 비전 이런 것들 좀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잘 됐을 때 어떤 대가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오늘 이 뭐 사업 설명 같은 부분이 자꾸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변리사 선별 네.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시정해서 제대로 하시는 변리사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름아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사이트 가면 이제 좀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뭐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면 돼요. 정보라는 게 이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실력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해갖고 그게 수집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렇게 평판이 대체적으로 돌고 있는 뭐 잘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 아니면 이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국내 특허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많이 출연하고 있는 변리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출연을 많이 한다. 그렇게 뭐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소송이나 이런 경험이 많은 쪽이 유리한데요.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해외 소송이 벌어졌다 할 때는 실제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쪽의 변리사들의 맨파워 구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승소 많이 하는 그런 사무소로서 뭐 그래서 이게 여기 출연할 때 그리고 지금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러니까 출연을 잘한다고 해갖고 소송을 잘하는 변리사가 아니고요. 소송 잘한다고 해서 출연 잘하는 변리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영역마다 이렇게 잘하는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실제로 막 출연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소송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리인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